보이저 1호는 골든 레코드라고 해서 통신이 끊길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준비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골든 레코드 안에는요,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된 인사말도 있고요, 이나 인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새겨져 있어요. 혹시 어떤 외계인이 물체가 여기 있네, 이런 걸 뭐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낭만과 기대를 담아서 보낸 거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에는 아이들에게 천문학을 가르치고 새벽엔 글을 쓰는 천문대 강사 조승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이야기를 하려면 보이저 1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7년도에 미국에서 발사된 태양계 탐사선이에요. 인간이 달에 발자국을 찍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럼 다음 스텝으로 과학자들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바로 달보다 더 멀리 있는 행성 탐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대한 행성, 목성하고 토성이죠. 목성하고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 보이저 1호는 총알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초속 17km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목성과 토성은 우리 지구에서 관측은 했지만 근처에 가서 본 적은 없었어요. 이 거리가 주는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무언가를 관측한다는 건 천문학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1977년에 출발해서요, 2년 만에 목성에 다다르고요, 그로부터 다시 1년, 1980년도에는 토성에까지 다다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목성의 줄무늬가 갈색깔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성을 실제로 보게 되면 고리가 수천 겹 달린 엄청나게 멋진 광경이었어요. 그 전까지 과학자들도 목성과 토성의 생김새는 알 수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활동이 이렇게 폭발적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았기 때문에 목성에 있는 소용돌이, 지구만한 소용돌이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목성에 위성이 하나 있거든요. 이오라는 위성인데 그 위성은 화산이 300개씩 분화합니다. 매일매일 300개씩 분화하는 이오를 보며 와, 이런 위성도 있구나. 보이저의 임무는 고작 3년 만에 모두 성황리에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성을 탐사했으니 또 다른 목적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두 번째 임무가 바로 태양계 끝까지 가보자 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속도는 총알의 17배 속도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때 코스모스의 저자로 유명한 칼 세이건이 나사에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우리 나아가는 보이저호를 뒤돌게 해서 지구 사진 한번 찍어보자. 재밌지 않을까? 하지만 요 얘기를 듣자마자 나사의 과학자들, 담당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안 된다. 왜 뒤돌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사진 한 장 찍는 거잖아요. 지구 사진을 찍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과학자들은 반대를 했을까요? 사실 보이저호가요, 뒤를 돌면 누가 있냐면 지구도 있지만 태양도 있습니다. 이 태양빛이라는 게 너무 강렬해요. 일단 보이저호는 태양을 직접 쳐다보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협적일 수 있고요. 보이저호가 가지고 있는 섬세한 카메라, 이 CCD는 빛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태양빛이 들어가면 센서가 다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게 될 수 없는 거죠. 혹은 계획되지 않은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보이저호가 고장나게 되면 뭐 고칠 수도 없습니다. 다시 지구로 돌아와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반대하는 거죠. 아니, 지금 목성과 토성 탐사 잘했고 두 번째 임무 태양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고장나면 어떡하냐. 사실 저는 이 과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열심히 잘 가고 있는 이 보이저호에게 위험 부담을 시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칼 세이건의 고집스러움이 발동합니다. 아니, 찍어보자. 계속 해보자. 여러 가치가 있다. 지구가 어느 정도 먼 곳에서까지 관측될 것이냐, 이런 실험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지구가 찍힐까? 혹은 찍히지 않을까?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과학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우주 속의 지구는 작은 위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철학적인 메시지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 10년을 가까이 싸웠던 것 같아요. 1990년 나사에는 새로운 국장이 부임하게 됐는데, 새로운 국장이 그래? 그렇다면 안전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우리 한번 찍어보자. 보이저 1호는 등을 돌리게 됩니다. 1980년 초반에 칼 세이건이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1990년도에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이 싸움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때 보이저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성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지 않아요. 조금 비유하자면 수금지와 목,
도, 전, 해.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훨씬 더 멀어져요. 이 보이저의 위치는 해왕성보다 먼 명왕성 들어보셨죠? 명왕성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먼 거냐면 우리가 서울하고 부산 비교해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 사진 찍으면 찍힐까요? 보이저의 위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1,500만 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구 사진을 찍는 거죠. 너무 먼 곳이었기 때문에 마땅한 통신 장비도 있지 않아서 전파 메시지의 형태로 압축해서 전송됐고요. 그 메시지는 천문학자들이 데이터를 해독하고 이미지를 보정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나서야 우리가 사진의 형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된 사진이 바로 이거,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무지개 빛깔의 빛살이 보입니다. 이게 태양의 햇살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란 햇살 안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는데 그 안에 작게 보이는 작은 점, 저게 지구입니다. 저 안에 60억 인구가 다 있는 거예요. 최근에 나사가 이 사진을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해서 새롭게 보정을 했는데요. 그 버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빛깔 안에 작은 흰색 점이 보이죠? 이 점이 바로 지구라는 것이죠. 이 점을 보고 우리 칼 세이건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저 점을 보라. 저것이 우리의 고향이다. 저것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 역사를 통틀어 살아왔던 모든 인간이 바로 저곳에서 삶을 영위했다. 듣기만 해도 저는 좀 소름이 돋는 문장입니다. 이런 사진 덕분에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혹은 지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저 작은 점 안에서 전쟁을 하고요, 사랑을 하고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갈등이나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혹은 지구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선물한 것 같아요. 창백한 푸른 점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텅 빈 하늘을 찍겠다는 고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에 천문대 선생님들하고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개기일식이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이 미국에서 일어났거든요. 천문인들한테 개기일식하면 이건 정말 꼭 가야 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7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다른 나라에서 있다 그러면 꼭 가게 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저랑 우리 천문대 동료 선생님들 총 9명이 미국의 텍사스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숙소비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숙소를 막 구하다 보면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으면 5만 원이 붙고요, 침대가 하나 더 있어도 5만 원, 체력 단련장이 있다, 헬스장이 있다, 그럼 막 10만 원, 15만 원이 막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은 이렇게 늘어나고 눈은 이렇게 높아지죠. 늘 숙소를 예약할 때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닐까?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지금 소개할 이야기도 이와 결이 비슷합니다. 낭비와 낭만 사이에서 고민한 이야기, 허블 디필드입니다. 허블 디필드 이야기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허블 망원경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뭔가 인터넷에서 혹은 우연히 엄청나게 멋진 천체 사진을 봤다, 그러면 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겁니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0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발사한 망원경인데요. 왜 굳이 우주까지 망원경을 보냈냐? 사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지구 안에서는 관측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로 나가면 관측의 질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쓰기 위해 제안서를 수없이 제안하고 관측을 한 번만 해도 논문이 수십 개가 쏟아질 정도로 혹시 허블 망원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1분, 1초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비용으로 추산하면 약 하루 사용료가 약 10억 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죠. 당시는요, 허블 우주망원경에 대한 운영을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소장 윌리엄스가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값비싸고 성능 좋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텅 비어있는 곳을 한번 찍어보자고 제안한 거예요. 어느 위치였냐면요, 북두칠성 아시죠? 북두칠성이 큰곰자리라는 별자리 근처에 있는데 큰곰자리 부분에서도 아주
잘 안 알려진 곳, 별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이는 곳, 그런 텅 빈 곳을 찍어보자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을 찍으려면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0억이라고 했는데요. 열흘이면요. 얼마예요? 거기에 30년 전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가치를 모험하는 데 쓰자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당연히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내 거 찍을 시간도 없는데 지금 무슨 이상한 데를 찍자고 하느냐. 윌리엄스도요. 이게 특별히 여기가 무슨 대단한 곳이어서 찍은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정보, 특별한 정보도 아니었고요.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늘 있는 데만 찍어봤으니까 뭐 없는 데도 한번 찍어보자 이런 거예요. 결국 허블 우주망원경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영역을 찍기로 합니다. 이 영역이 얼마나 작은 영역이었냐면요. 바늘을 하나 들고 손을 뻗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바늘구멍이 여기 보이겠죠? 손을 뻗은 상태로 바늘구멍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그 영역, 그러니까 하늘에서 쌀알 하나 정도를 차지하는 영역인 거죠. 그 영역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약 열흘 동안 찍게 됩니다. 이게 찍는 게 또 마찬가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요 90분에 한 바퀴씩 총알보다 약 7배 빠른 속도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점을 찍으려면 허블 우주망원경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커스를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조준해야 하고요. 거기에 태양빛이 있을 때는 또 못 찍기도 하고 어두운 곳을 찍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찍어야 됩니다. 야간 모드 있잖아요. 그 야간 모드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장당 약 10분씩 찍었어요. 10분 정도의 노출 시간을 주고 342장을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가 1995년이었고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지 5년밖에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최신형 아이폰으로 계속 돌멩이를 찍는 그런 것처럼 과학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돌멩이도 아니에요. 뭐 그냥 깜깜한 밤하늘만 계속 찍어보자는 거였으니까요. 사진 342장의 결과는요 한 번에 보여지지 않고요. 이 342장을 합성해야 한 장의 결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미지 처리와 보정을 마치고 이 바늘구멍만한 영역에서 찍힌 사진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허블 딥필드란 이름을 가진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의 천체들은 다 은하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뭔가 붙어 있는 그런 동그라미들이 있죠. 그거는 별이고요. 나머지는 다 은하예요. 다시 말하면 저 작은 천체들마다 별을 1000억 개 혹은 수천억 개씩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하들이 이 작은 영역에서 3000개나 넘게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 작은 영역에서 이렇게나 많은 은하들이 발견될 수 있겠어?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데도 찍어보자. 제가 말씀드린 요 북쪽 영역 말고요. 남쪽 정반대도 한번 찍어봅니다. 정반대편에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텅 빈 그 지역을 또 오랫동안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허블 딥필드 사우스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수천 개의 은하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많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잠깐만. 그러면 조금 더 오래 찍어볼까? 더 작은 영역을 더 오래 찍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그 결과 약 10,000여 개의 은하들이 또 발견됩니다.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 또 이 10,000여 개의 은하가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런 여러 번의 결과로 과학자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우주에는 수족의 은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모든 곳에는 이렇게 은하가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보편적인 지식을 통계적으로도 알게 된 거죠. 이게 어떤 결과냐면요. 우리가 바닷가를 걷습니다. 저 멀리 알 수 없는 곳까지, 저 끝까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이 모래를 밟으면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모래알 하나를 집어드는 거죠. 이 모래알 안에 또 다른 우주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 모래알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넓은 모래사장에는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 걸까요?
허블 딥필드 혹은 이번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혹은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천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은하가 존재하는지를 이 사진 한 장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윌리엄스가 낭비할 수 없지,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지 하면서 이 텅 빈 영역을 찍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 사진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고집스러웠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칼 세이건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구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하는 집요함이나 윌리엄스의 낭비적인 선택일지라도 우리 한번 텅 빈 지역을 찍어보자 라고 했던 고집이 없었다면 우리는 창백한 푸른점도 허블 딥필드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고집이라는 게요, 어떤 면에서는 돈, 시간,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비난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고집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다 보면 또 새로운 결과나 관점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언가 하기 좀 망설여지거나 내가 지금 너무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내가 지금 가성비 없는 낭비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된다면 앞에 두 사례를 들어서 핑계 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든든한 핑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핑계는 천문학 이하에서 발췌한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달이 왜 안 보여요? 우리가 하늘에 늘 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녁 9시쯤에 달이 보이는 날을 치면 한 달에 한 열흘도 채 안 됩니다. 매일매일 50분씩 늦게 뜨거든요. 오늘 9시에 떴으면 내일은 9시 50분에 뜨고, 그래서 어느 날에는 달이 저녁에 뜨고 어느 날에는 새벽에 뜨고 어느 날에는 낮에도 뜹니다. 왜 굳이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례로 옛날에 명왕성은요 거의 점처럼 보였어요. 약 10년에 걸쳐서 간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에 가서 찍은 사진 덕분에 명왕성에 높은 산이 있다던가 예쁜 하트 무늬가 있다던가 자꾸 보내는 겁니다. 좀 더 가서 봐야 정확하거든요. 보이조우는 이제 전력이 끊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태양 전지판이었다면 요즘은 핵발전 연료를 많이 씁니다. 또 다른 최근 연구에 의하면 날아가는 중에, 우주는 진공이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거의 없는데 이게 원자핵, 수소 원자핵 정도는 아주 조금씩 탐사선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원소들을 주워서 전력을 만드는 그런 에너지원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탐사선이 나오게 됩니다.